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PT샵에서 여러분한테 보다 올바른 다이어트 기타 이제 건강에 관한 그러한 정보를 이제 강의로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고 보다 더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저희 이제 PT샵에서 이 강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 그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 퍼스널 트레이너 협회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아카데미에서 또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이제 여러분한테 직접 가르치는 그 퍼스널 트레이너들을 제가 교육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훌륭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될 수 있도록 제 역시 또 그런 퍼스널 트레이너를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다이렉팅 어떤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한테는 훨씬 더 또 효과적이고 또 올바른 정보, 또 근거를 가진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또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저희 PT샵에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 협회나 또는 주식회사 PT샵에서 다른 어떤 카페나 이런 제휴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글들을 저희 소속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글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 역시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반 회원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도대체 다이어트에 대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댓글을 써놓은 것도 봤고, 그런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 질문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댓글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또 일반 또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들도 제가 이렇게 답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를 자꾸 해도 실패하고 여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 질문도 이렇게 많이 보고 하는데 질문 내용도 너무나 답하고 너무나 단순한 문제인데도 너무 어렵게 질문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앞으로 제 강의가 1강, 2강, 3강에서 쭉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도 아마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은 누구나 다 이 다이어트에 100%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한번 제 강의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시 제가 강의를 계속 하는데 이 다이어트 강의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 외에서 우리 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그것을 응용하고 해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 대한 또한 전문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운동과 병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원하시는 몸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첫째 제 1강은 무료 공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모를 것이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잘 하는지 어떠한지도 여러분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는 제가 이제 공개 강의로서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 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개 강의를 할 때 사실은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이 뭐냐, 주제를 무엇을 잡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잡을까, 아니면은 운동에 대해서 주제를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가장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이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유산소 운동, 여러분이 다 알죠. 잘 알고 있는 그 유산소 운동, 과연 살 빼기 최고의 운동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 1시간 가량 정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산소 운동.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서로는 이제 더 이상 각설하고 지금부터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또 궁금한 점,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또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면 상단 게시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좀 될 수 있으면은 뭐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외우고 이럴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잘 강의 듣고 이해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리 쉽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과연 살 빼기 최고의 운동인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유산소 운동이 있고 또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무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교재에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용어가 정말 제대로 된 용어일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이 다 쓰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용어가 과연 써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용어의 어떤 정립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로 쓰지만은 이 용어가 과연 제대로 된 용어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소란 말이 있고 이 무산소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이란 말이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산소란 말과 유산소 운동은 결국 이 유산소란 말과 이 운동이란 말이 사실 결합한 거죠. 그죠? 유산소란 말과 운동이란 말이 결합해서 유산소 운동이라 하는데 이게 물론 해석을 아주 넓게 해석한다면은 뭐 이런 말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넓게 해석한다면은 그 본질 자체가 이렇게 너무 흐릿해지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알고 쓰더라도 도대체 이게 유산소 무산소가 뭔지 알고 쓰자라는 거죠. 잘못 쓰더라도 제대로 알고 잘못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르고 잘못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잘못 쓰는 것은 괜찮겠죠. 유산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소가 있음이죠. 산소가 있음. 산소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운동은 이거 움직임이에요. 운동은 우리말로 하면은 움직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산소가 있음과 움직임이라는 것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산소가 있고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움직이는데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죠. 에너지. 이게 잘 쓰면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자,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거는 유산소, 산소가 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움직임을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거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고 유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있음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산소가 있음이라는 것이 이 움직임과의 어떤 관련성을 가지냐? 근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는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고, 바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산소가 있음과 또는 무산소라는 것은 산소가 없음이죠. 없음. 바로 이 산소가 있음과 없음이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론상의 문제다. 즉 유산소, 무산소, 산소가 있음과 없음은 결국 뭐예요? 이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론상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산소가 있으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고, 산소가 없다면은 그럼 우리 인체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산소가 있으면 없으면 뒤에 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 결합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유산소랑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가 있을 때는 뭐 여기서 좀 전문적인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은 몰라도 됩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몰라도 그냥 됩니다. 그냥 잔스레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이 산소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됩니다. 여러분 장작 알죠? 장작을 태워요. 장작을 이렇게 태울 때, 장작 나무에 그 불에요. 장작을 해서 태울 때, 장작이 잘 타기 위해서는 산소를 거기에 많이 뿜어주면은, 장작에 불이 확 탑니까, 안 탑니까? 잘 타겠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장작이 있고 B라는 장작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장작에는 이 산소를 예를 들어 100%를 공급을 해줘요. 근데 B라는 장작에서는 산소를 50%만 공급을 해줍니다. 50%도 너무 많네. 한 10%만, 10% 정도만 공급을 한번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A라는 장작은 어떻게 100%를 하니까 장작을 다 타는데 이 100%가 필요하다. 이 정도 산소가 100%라는 것은 장작 하나가 완전 연소되어서 이 장작이 재가 되는데 필요한 산소량입니다. 이어서 100%라고 하는 것은 장작 하나가 완전히 타서 재가 되는데 필요한 산소량, 이걸 100%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10%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장작을 다 태울 수 있어, 없어? 자, 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장작을 완전히 다 태우고 나니까 재만 남아요. 그죠? 재만 남죠. 그런데 B 장작은 산소가 10%만 있다 보니까 장작을 어떻게 해요? 10%만큼만 태우고 나머지 90%는 장작을 연소가 돼요, 안 돼요? 연소가 안 되죠. 요건 10%만 연소가 되고, 이거는 만약 100% 연소가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 장작이 100% 연소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량과 요 10%만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A 장작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런데 A 장작은, 그래서 A 장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효율성으로 따진다면은 A라는 방법이 완전히 산소가 많을 때, 즉 유산소 상태에서,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산소를 완전 산화해서 내 몸에 있는 포도당,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밥을 먹으면은 포도당으로 우리가 소화가 되죠. 그래서 포도당이 체내로 흡수되어서 그 포도당을 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산소가. 산소 자체가 탁 타쓰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뭘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장작을 태우듯이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장작이라는 것을 태웠죠. 근데 우리 몸 속에서는 장작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장작 대신에 뭘 태워요? 바로 포도당을 태우는 거죠. 포도당. 밥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삼시세끼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이 장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작을 태워서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은 장작이 100% 타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산소가 별로 없으면은 장작이 어떻게 조금만 타니까, 즉 포도당이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완전 연소라 하죠. 완전히 다 타지 않고 조금만 타다가 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많이 생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다 일장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장작이 100%가 타다 보니까, 대신에 장작을 하나 100% 타려면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안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요거는 10%만 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죠. A의 장점은 에너지의 효율성. 에너지의 효율성은
굉장히 크다. 이거 장점인데. 그런데 이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 안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요 비장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효율성은, 에너지 효율성은 어떻게 상당히 떨어지죠. 이거에 비해서.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그 타다가 꺼져버리니까 많은 양은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시간 자체가, 시간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이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즉, 우리 인체는 유산소 형태로서의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과 무산소 형태로서의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 없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걸어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평시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 다니면은 지금 시간이 제가 많아, 안 많아? 많죠. 그러니까 산소가 어떻게 충분히 공급돼야 안 돼요. 이런 상황, 내가 지금 평시에 아무런 할 일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는 이 100%의 산소 공급이 되는 거죠. 내가 급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그렇죠. 미친 개가 쫓아와.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오는데도 내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갈 수 있나요? 뒤에서 미친 개가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과연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 미친 개를 못 봤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미친 개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자, 미친 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굉장히 평시 상황에서 긴급 상황으로 변하죠. 굉장히 빨리 내가 속도를 빨리 뛰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숨을 쉬고 뛰어요, 안 쉬고 뛰어요? 실질적으로 100m 선수들은 100m를 달린 동안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숨을 참고 뛰는 거죠. 근데 숨을 참는데도 어떻게 에너지를 내느냐? 바로 이게 이러한 무산소 시스템이 우리 인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친 개가 쫓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다급하게 에너지를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연수를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10%밖에 연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인체가, 우리 인간의 몸이 완전 유산소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무산소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평시 상황도 있고 긴급 상황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상황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거기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인체는 어떻게 돼요? 보다 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체의 생명을 유지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유산소와 무산소는 뒤에 이제 운동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맞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궁합이 잘 맞아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죠. 무산소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 유산소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 이게 맞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병행합니다. 모든 운동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운동에는 유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과 무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같이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잘하는 등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등산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죠. 그러면 이 유산소 운동이니까 그러면 유산소 시스템만 갖다 사용할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등산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저희들 옆에 가랑산인데 산이 이렇게 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을 이제 처음 올라가는 초보자다라고 생각하세요. 산이라는 것을 제가 안 올라가 봤는데 산에 처음 올라가는 초보자. 산을 거의 안 올라가 봤어. 그래서 산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한 반 정도를 올라가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해서 반 정도를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고 다리가 알이 베인듯이 단단한 게 뭐가 베이죠? 이제 그 다음에 베이기 시작한 요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는데 한 중턱 정도로 올라가니까 다리 이제 알도 베이고 다리가 무거워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기는 진짜 힘들어요. 바로 그 다리에 알이 베긴다는 요 상황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 체내에 이 저산이라는 것이 쌓여서 그래요. 여기를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저산역치란 말을 쓰는데요. 저산역치에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저산역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에서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었어.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산을 안 오르다 보니까 내한테서는 한 요 정도만 올라가니까 내한테는 이 상황이 긴급 상황, 즉 미친 개가 쫓아오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 몸에서 느끼기는. 요까지 상황은 평시 상황이었어. 평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요 단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미친 개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 몸이. 왜? 운동을 내가 안 했었으니까. 그만큼 체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지점에서는 유산소 시스템에서 뭐로? 무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인체 에너지 공급 시스템 자체가 내 몸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습도 올라갈 때는 바로 이 무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등산, 뭐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등산 이 자체도 어떻게 이 속에 유산소 시스템과 무산소 시스템이 동시에 다 사용하죠.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자, 대표적인 우리가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과연 무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세트를 하죠. 한 세트를 하고 좀 쉬었다가 두째 세트를 하고 좀 쉬었다가 또 세 번째 세트를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세트라는 개념을 쓰죠. 그죠? 한 세트 하면 보통 10번, 12번 정도를 들 수 있는 무게래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10번을 들어서 내리고 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나, 둘, 셋, 넷, 10번을 하고 좀 쉬어요. 그래서 10번, 12번 정도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다 그림을 그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이 이제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 다음에 휴식. 이게 너무 큽니까? 자, 요거 한 세트, 휴식, 두 세트, 세 세트. 예를 들어가 이렇게 여기서 요것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동하면 한 30에서 한 40초 정도밖에 안 해. 실제. 근데 휴식은 보통 60에서 한 90초 정도 쉬는 거예요. 60에서 90초 정도 쉬는 거죠. 쉬는 시간이 더 길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여기서도 좀 더 복잡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운동할 때는 무산소 시스템에 요 공간에서는 소위 말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산소 우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시다. 시스템에 의해서 뭐가 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이 쉬는 시간에는 뭐에 의해서 여기는 유산소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게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해서 우리가 1시간을 얘기한다. 이 1시간 전체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웨이트 운동 같으면은 1시간 전체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요 한 세트만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보니까, 즉 우리가 내가 1시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1시간의 웨이트 트레이닝 속에는 어떻게 해요? 세트를 할 때는 무산소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여기서는 휴식 시간에서는 뭐예요? 유산소 시스템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즉 이 1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이 운동은 즉 유산소 시스템과 무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골고루 얻고 있는데 과연 이 운동을 단순히 그냥 무산소 운동이라는 이런 말을 쓰면 되겠습니까? 헷갈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우리는 무산소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실제 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우리나라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용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된 거죠. 이 개념 자체를 정립을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 매스컴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라는 말을 쓰죠. 왜 그게 그렇게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어떻게 쓰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유산소 운동을 에로빅 엑서사이즈라 말을 안 써요. 이 에로빅스라는 것은 우리가 에로빅 알죠? 그때 이 케네스 쿠퍼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은 미국 영어권에서는 뭐냐면은 카디오라는 말을 써요. 카디오 베스큘라 이라서 이거 심장을 뜻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카디오 엑서사이즈라는 말을 쓰죠. 카디오 엑서사이즈.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해석한다면은 심폐력 운동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심폐력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무산소 운동이라는 말도 이게 안 맞죠. 이게 대신에 우리가 무산소는 어떻게 해요? 결국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즉,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더 넓은 개념이 뭐냐? 결국 중량을 사용해서 근육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러면 근육에 뭐예요? 자극을 주려면은 내 근육 자체에 저항을 줘야겠죠. 그래서 저항을 주는 방법은 웨이트를 쓸 수도 있고, 중력을 쓸 수 있고, 내 체중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근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칭해서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저항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resistance exercis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resistance, 저항이죠. 바로 이 resistanc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바로 저항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명칭을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이런 명칭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우리가 뭐를 쓰자? 심폐력 운동과 뭘로? 저항 운동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주제가 지금 유산소 운동, 과연 그 살 빼기 최고 운동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 강의는 다 연결되겠죠. 이 강의 1강의 2강과 연결되겠고 3강과 연결되겠고 또 이런 정보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음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훨씬 더 빨리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이걸 대해서 제가 먼저 다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 알아도 굉장히 여러분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지만은 이제 저한테서 이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개념인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써라? 심폐력 운동, 그 다음에 저항 운동이라는 말을 이제 쓰자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정확한 용어니까.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하는 소위 말하는 이 무산소 운동이라는 이 용어의 운동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무산소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이 병행해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산소 운동이다라고 하면 꼭 이것만 의미하잖아요. 이거는 이 전체를 볼 수도 없잖아요. 숲을 본다는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건 나무만 보는 격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그 전체 용어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용어 정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무산소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유산소, 무산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왜 이런 개념을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살 빼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유산소, 무산소라는 개념,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장작을 생각하면 돼요. 장작 100%가 산소가 있을 때, 산소가 10%가 있을 때, 요 개념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유산소, 무산소에 대한 개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살 빼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살 빼기. 자, 그 다음에 이 살 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빼기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이 개념 자체도 한번 이 살 빼기라는 개념이 올바른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분해를 하면요 살 더하기 빼기죠. 그죠? 두 개를 합쳐야 이제 살 빼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빼기는 좋아요. 빼기는 뺀다는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해돼. 이 살에 대한 정의죠. 살이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살 하면은 살 빼기 할 때 살 하면 여러분 지방이라고 생각했죠, 지방. 그런데 여러분이 정육점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살을 뺀 돼지고기를 주세요라고 하면 정육점 주인이 뭘 주겠어요? 살 뺀 돼지고기를 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뭘 줄까요? 그렇죠, 비계만 주겠죠, 비계 덩어리. 이 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살을 흔히들 지방으로 알고 있지만은 살이 지방이 아니란 거죠.
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이 살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살이라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하면은 힘이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이걸 힘살이라고 해요. 힘살. 힘살이 뭐겠어요? 힘을 만들어내는 부위. 힘을 만들어내는 살. 힘을 만들어내는 살. 이것이 뭐예요? 근육이죠, 근육. 그죠? 힘을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섬유라고 근육이라고 있죠? 근육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근육을 다른 말로 우리 힘살이라고 하죠. 힘살이 하는데, 근육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 근육이 뭐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육, 있으면 징그러워. 그럴까요? 여러분이 몸에 만약에 근육이 없다면 밥 먹을 수 있나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에서 밥을 떠가지고 입속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내 몸에 근육이 없다면 이 숟가락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이 근육이 없다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이 걷게 하는 힘. 근육이 없으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나요? 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체가 움직임 또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가 또 움직이거나 이러할 때 사용되는 모든 힘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로 힘살에서 만들어져요. 힘살.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육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과연 살 빼기 최고의 운동인가에 대해서 정답은 어떻게 해요? 근육에 정답이 있거든. 미리 내가 정답을 한다면은, 살 빼기 최고의 운동은 소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어디에? 정답은 근육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에 대한 이해,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 빼기라는 말은 올바른 용어가 이제 아니면 알겠죠? 살은 근육을 빼버리면 어떡해? 근육을 빼버리면 살이 잘 빠질까? 체중이 막 쫙쫙 빠질까? 아니죠. 요즘에 대부분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근육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근육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었어요, 사람들요. 옛날에 10년 전만 하도 다이어트 하면 뭐가 주축이 되는지 아세요? 카로리라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했었어요. 적게 먹으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적게 먹으라. 카로리라는 개념과 접근했는데, 요즘에서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뭘 얘기해요? 근육을 키워라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들어요? 신진대사를 높여라. 이런 말을 듣죠. 내 몸에 소위 말해 지방, 이제 살이라는 개념 쓰는 대신에 이제 체지방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그 체지방을 체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자꾸 저도 헷갈리는데, 그 체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내 몸 자체가 체지방을 빨리 연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상태가 뭐냐? 빨리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 우리는 신진대사가 빠르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신진대사가 빠르다라는 게 뭐냐? 신진대사가 뭐예요? 신진대사. 여러분, 이 신진대사란 게 뭘까요? 신진대사. 신진이라는 게 어떻게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몸이 도는 거예요, 몸이, 이 진이라는 건 나간다지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이 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사는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 몸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진대사가 빠르다고 하면 신진대사가 빠르다는 것은 우리 인체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쏘고,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쏘고. 그러면 에너지가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쓴다는 것은 뭐가 많아야 돼요? 그만큼 재료도 많이 공급돼야 되죠. 많이 쓰니까 재료도 많이 공급되는데, 근데 그 재료를 주로 뭘 사용해야 하는데, 지방을 사용한다면은, 즉 신진대사가 빨라진다면은 지방이 많이 써야 안 써요? 상대적으로 많이 쓰겠죠. 그러한 신진대사가 빨라져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좋아야 신진대사가 빨라져? 바로 이 근육이죠, 근육. 그래서 근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살 빼기 할 때 이 살은 근육을 얘기해요, 근육. 그래서 보통 이 힘살에서 힘이라는 용어를 보통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육점에서 거기서 살코기 주세요라고 하면은 고기 어느 부위를 얘기해요? 붉은 살코기 근육 부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육점에 가서 살코기 주세요 하면 지방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바로 이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살 빼기 하면은 안 되겠죠. 근육을 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 빼기란 말을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러분,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체중이라는 게 있죠.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데, 무조건 체중의 감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먼저 체지방이라는 것이 있죠. 내 몸속에 몸에 있는 지방, 체지방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지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지방. 이 제라는 것은 이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제거하다, 제외하다라는 뜻인데, 지방을 제외한. 그래서 체중이란 것은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체지방과 제지방을 합친 것이 전체 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트렌드가, 지금 모든 TV에서도, 매스컴에서, 그리고 TV에서도 거의 다 이제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뭐다? 체중을 많이 감량한 사람을 성공한 다이어트다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사회에 계속 유행화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트렌드의 형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체중이라는 것은요, 이 제지방과 체지방의 문제인데, 이 두 개가 합쳐서 우리가 체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제 제지방은 뼈, 기타 우리 조직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 인체에서 가변 요소 변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근육이죠. 근육과 수분, 물이죠, 물. 수분이죠. 근육, 수분. 그다음 뼈. 이런 고정된 것은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가 가변할 수 있는 요소로는 근육이죠. 근육과 수분이고. 체지방은 바로 지방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80kg인데, 80kg예요, 80kg. 80kg인 친구가, 자, 이 체지방과 제지방의 비율을 봤을 때, 80kg인 친구가 두 명 있어. 똑같았어. 상태가 A도 80kg고, 그 다음 B도 80kg예요. 다 같은데, A는, 자, 6개월 정도, 이 80kg AB가, 예를 들어 3개월 운동할까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A는 할 때하고 어떤 식으로 운동했어요? 자, A도 열심히 하고, B도 열심히 했는데, 3개월이 너무 기니까 한 6개월, 짧으니까 6개월 정도로 합시다. 6개월 했는데, 단시간에 그러면 얘기할까요? 그러면은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은데, 근데 A라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다이어트 단식이라든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kg 중에서 총 얼마가 감량했냐면 20kg가 감량이 됐어요. 양쪽 다. A도 20kg 감량되고, B도 예를 들어 20kg가 감량이 돼서. 근데 체중의 감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체중은 똑같아. 60kg야. 근데 체중이 60kg니까 A와 B의 운동 효과가, 다이어트 효과가 동일하느냐? 단순히 그것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뭘로 봐야 돼요? 이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이 체지방과 제지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A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 20kg 중에서 이 제지방, 주로 이제 근육이죠, 근육이 한 얼마가 빠진다니까? 근육이 약 15kg가 빠졌어요. 근육이 15kg 감량되고 체지방이 5kg가 감량됐어요. 그래서 합쳐서 20kg가 감량됐어요. A라는 경우는. 왜냐면 거의 적게 먹고 엄청나게 운동을 엄청나게 했죠. 하루에 6시간씩, 4시간씩, 6시간씩 운동을 했다. 먹는 거는 요만큼 먹고 하루에 4-5시간씩 운동하면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B라는 친구는 제대로 잘 운동했어요. 아주 능력 있는 멋진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몸이 변화되냐면은 근육이 10kg가 플러스 됐어요. 근육이 10kg가 플러스 됐어. 근육이 10kg가 플러스 되면 너무 많이 플러스 됐나요? 5kg만 플러스 된가 할까? 근육이 5kg가 플러스 됐어요. 늘었어요. 그러면 20kg 빠려면 체지방은 몇 킬로가 빠져야 돼요? 25kg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20kg가 빠지잖아요. B는 지방이 25kg가 빠졌는 거예요. 대신에 근육이 5kg가 증가됐는 거예요. 물론 이게 동일한 기간은 아니겠죠. 이게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체중은 똑같이 20kg가 감량이 됐는데 어떤 것 같아요? A가 더 제대로 된 운동을 한 것 같아요? B가 제대로 된 걸 한 것 같아요? A는 근육이 15kg가 빠졌어. 이러면 이게 반드시 뭐가 나와요?
우리 몸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 내 몸 속에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B는 어떻게 근육이 증가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신진대사가 이제 활성화되고 내 몸이 지방을 잘 쓰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한다면은 이 친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체지방을 확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체중만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체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중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 체중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체지방과 제지방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body composi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composition은 구성하다는 거죠. 몸의 구성. body compositio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이 체지방과 제지방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분 퍼스널 트레이닝이 요즘 많이 유행되고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유행하는 퍼스널 트레이너요. 능력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어떤 트레이너들이 능력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로 인정되느냐? 체중을 빨리 빼주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인정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퍼스널 트레이너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어. 굳이 비싼 돈 주고 퍼스널 트레이닝 받을 필요가 없죠. 뭘 하면 돼요? 굶으세요. 굶으면 어떻게 체중이 감량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트레이닝 방법은 뭐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봐도 알아요. 굉장히 적게 먹으라, 그죠? 운동 어떻게 해요? 웨이트 운동하고 또 심폐력 운동 시키죠? 그 다음 운동 끝나고 먹지 말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죠? 이렇게 하면 내 몸은 굶주린 모드 상태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근육이 빠져? A 상태가 되는 거예요. A 케이스가 돼요. A 케이스가 돼서 여러분 체중을 빼주는 거예요. 현재 이러한 식으로 가르치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을 소비자 여러분들이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가 체중 감량이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이런 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교육을 하면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퍼스널 트레이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져라. 직업적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것 없으면은 퍼스널 트레이너 하지 마라. 그러면 사기꾼이 된다. 왜요? 고객이 단시간에 체중을 원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당신의 몸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를 설명해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줘야 돼요. B의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 평생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굶지 않고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먹으면서도 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B의 형식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여러분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너무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퍼스널 트레이너, 저희 이제 PT샵 소속 퍼스널 트레이너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좀 해주려고 하고 제가 또 그 친구들한테 그만큼 제가 철저한 퍼스널 트레이너로서 어떤 책임과 윤리의식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들이 우리 소속 PT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부분이 이런 것이 지금 트렌드화 되니까 상대적인 어떤 허탈감이 든다는 거죠. 또 소비자들 역시 어떻게 해요? 체중에 많은 감량이 어떻게 해요?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그런 잣대가 돼버리니까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똑똑해야 되느냐? 소비자 여러분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퍼스널 트레이너를 여러분이 배척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됩니다. 능력 없는 퍼스널 트레이너들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퍼스널들을 좋아한다니까 결국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손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PT샵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진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PT샵 운영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정보가 잘못됐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최고 답답하다는 거죠. 원래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를 교육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바로 여러분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대로 된 체계화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우리 몸의 지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도 단순히 어떤 체중의 감량보다는 뭐다? 이 체지방과 제지방이 이 체중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고, 단순히 이 체중이 아니라 이 제지방과 체지방의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고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다도 올바른 건강하고 올바른 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평생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살빼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체중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유산소 운동, 과연 살빼기 최고의 운동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제 한번 이 본질적인 이 전체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바꿔야겠죠. 이제 요걸 이제 바꿔 요걸 뭐로? 이제 심폐력 운동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야 될 것이고, 살 빼기 아니라 이것을 체지방 감소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제 왜냐면 이런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심폐력 운동하면 주로 대표적인 심폐력 운동이 뭐가 있어요? 달리기죠, 달리기. 달리기가 최고의 살 빼기 운동 효과인가? 자,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낮은 강도, 소위 말해 저강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강도 웨이트 운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고강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 하면은, 저강도 운동을 하면은 저강도 운동 시 주로 에너지원으로서 무엇을 주로 사용한다? 저강도 운동 시 주로 에너지원으로 주로 뭘 사용해요? 지방을 사용하죠.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강도라면 내가 지금 이리 왔다 갔다 걸어 하잖아요. 내가 걸어 다닐 때 가볍게 이러면 조깅하는 수준으로 달릴 때 우리 인체는 주로 뭘 사용하느냐?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위가 뭐예요? 에너지원으로서. 저장된 것 중에서 지방이죠. 그러니까 평시 때는 지방을 많이 써요, 운동할 때. 그래서 지방을 주로 씁니다. 지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약 70% 정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도 사용하는데 지방을 주로 지방을 사용해요. 그런데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뭘 사용하면은 탄수화물인데, 우리 그냥 이 내 체내에서는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이 글리코겐이라는 말을 써요. 글리코겐이라는 말을. 글리코겐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글리코겐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소한데 이게 간단합니다. 글리코겐이 뭐냐?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 이 글리코겐이라는 말을 앞으로 제가 말을 자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글리코겐이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밥을 먹어요. 뭐 현미밥도 좋고 쌀밥도 먹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씹죠. 씹으면은 이제 밥이 이제 소화효소들이 체내에서 분비가 돼요. 아밀라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씹어 먹어야 돼요. 이 씹으면은 이게 씹잖아요. 씹으면은 이 신경이 감각신경이 내려가 가지고 이 소화효소를 분비를 해요. 미리. 씹는다는 것은 좀 있으면 이 밑으로 뭐가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리 내가 씹음을 통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를 줌으로써 밑에서 소화효소가 잠자고 있던 소화효소들이 어떻게, 뭔가가 내려오는구나. 내가 일거리가 생겼구나라고 미리 이제 준비 작업을 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씹어라. 밥을 오래 씹어 먹는 게 좋다. 그죠?
오랫동안 씹어야 그만큼 내 밑에서 소화효소들의 웜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밥을 먹은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 밥이 소화가 되는 거죠. 밥이 소화가 되면 밥이 뭐가 돼요? 다당이 이당유 단당으로 이 단당 형태로 당당유로 변하죠. 밥이 바로 대표적인 단당류가 뭐예요? 바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이. 밥이 포도당이 되어야만 왜 밥이 이 소화를 시키느냐? 소화 과정을 시켜야만 이것을 내 체내로 내 몸 속으로 혈관으로 체내라는 것은 혈관으로 들어와야 내 몸한테 곳곳에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체는 혈관을 통하지 않고서 내 영양분을 내 곳곳에 줄 수 있나요? 없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돼야 혈관이 어떻게 순환이 되니까 이 순환계를 통해서 발에다 머리카락이나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어떻게 해요? 내 곳곳에 이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 포도당이 있어야 아까 어떻게 해요? 포도당을 연소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 눈을 보게도 할 수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발가락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발톱을 어떻게 해요? 또 자라나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자라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 포도당이 체내에서 순환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체내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흡수가. 근데 흡수가 되려면은 우리 인체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자, 밥을 먹든지 고구마를 먹든지 감자를 먹든지 또는 옥수수를 먹든지 이런 모든 종류의 탄수화물은 다 분해되면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으로 무조건 분해돼야 돼. 왜? 우리 체내로 흡수되기 위한 것은 포도당 형태로만 체내로 흡수할 수 있거든. 포도당이 아닌 것은 어떻게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해요? 소장, 대장을 통해서 다 바깥으로 배설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내가 먹는 걸 내 체내에서 다 100%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내가 흡수를 쫙 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다 버려 안 버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포도당만을 체내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포도당으로 돼서 포도당으로 체내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체내로 흡수된 포도당이 바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지금은 또 많으니까 좀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포도당이 체내로 들어와서 좀 저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장할 때 포도당 형태로는 우리 인체는 이 포도당 형태로는 저장을 못 해요. 우리 인체는 절대적으로 포도당 형태로는 저장을 못 해요. 그래서 이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못 하니까 저장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저장해야 돼요? 바로 이 글리코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포도당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형식이에요. 일시적으로. 그게 다당입니다. 다당류인데 포도당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은 바로 이 포도당이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고 내 몸에 좀 저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포도당은 어떤 형태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 글리코겐이란 형태로 저장해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저장해 놓냐? 간이나 주로 근육에 주로 대부분을 저장합니다. 근육이나 간에 하는데 주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예요. 글리코겐이에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이 주로 어디에 저장되냐면은 근육에 저장돼요. 그래서 이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죠.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글리코겐도 많이 저장해요. 저장 창고가 커지니까. 근육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저장 창고가 적어지니까 글리코겐의 저장 양도 적어져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어떻게 운동할 때 훨씬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어요. 왜? 글리코겐을 많이 있으니까. 근육이 적은 사람은 창고가 적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저장 양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오래 못하고 빨리 지쳐버려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웨이트 운동, 고강도 운동 할 때는 바로 이 글리코겐, 근육에 저장된 이러한 글리코겐을 주로 에너지로 각성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의 본질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제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 이해되겠죠? 그래서 저강도 운동을 하면은 주로 지방을 갖다 사용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고 하면은 주로 탄수화물, 즉 이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쓰죠.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하기에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이제 살 빼기란 말 대신에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보다 더 빨리 빼기 위해서는 뭐가?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이런 바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아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이제 아줌마들이 헬스장에 가면은 뭘 하고 있어요? 빨리 걷기라든가 조깅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어떻게 해요? 러닝머신에서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왜 그 대부분의 아줌마들이 그렇게 러닝머신에서 그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논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은 운동할 때 지방을 주로 사용하고, 고강도 운동은 글리코겐을 사용하니까, 탄수화물을 사용하니까 지방을 거의, 이때는 지방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강도 운동할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 빼는 지방을 빼야 되는데 지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운동 효과가 없겠다. 그냥 여러분 단순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가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살을 효율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뭐 저강도를 얘기하겠죠.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명제를 여러분들은 옳은 명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헬스장에서 어떤 러닝머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 과연 살 빼기 최고의 운동인가? 과연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이 최고의 운동인가? 자, 우리 아줌마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자, 러닝머신에서 1년 내내 1시간씩 달리는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살이 쏙쏙 빠져요. 어때요? 잘 빠집니까? 생각만큼 안 빠지죠? 그러면은 이 논리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은 이러하냐? 요 말이 맞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살이 쫙 빠져되고 10년 한 사람과 1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은 쏙 들어가고요. 쏙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래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명제가, 지금 요 소위 말하는 이 명제가 옳은 명제가 아닌 틀린 명제라는 것이죠. 잘못된 명제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올바른 살 빼기 운동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강도 달리기를 하면은, 저강도로서 유산소 운동, 저강도 운동을 하면은 지방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를 어떻게 쓰나요? 동그라미. 맞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이 요까지 말은 맞아요. 요 말은 요까지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자, 저강도 운동을 하면은 지방을 주로 사용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저강도 달리기 운동하는 것이 살 빼기 효과적이다. 이런 논리란 거죠. 근데 요 말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이 고로라는 말이 넘어오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논리의 비약. 논리가 껑충 뛰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논리의 비약을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십니까?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개변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표적인 소피스트 중에 하나가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기를 해서 자기가 전제를 딱 해놓으니까, 제논의 전제를 가지고 하니까 토끼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거북이를 먼저 달리게 하는 거죠. 토끼는 나중에 달리는데, 근데 제논이 몇 가지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고 소피스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제논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토끼는 아무리 뛰어도 거북이를 추월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자기 논리대로 풀어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을 뛰면 어떻게 해요? 금방 추월을 해버리죠. 근데 제논의 논리 얘기한다면 절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거기에 뭔가가 있죠. 논리에 함정이 오리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제논의 그 논리에도, 토끼 거북이 논리에도 뭐가 있어. 분명히 논리에 오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 그 논리의 오류를 못 찾아냈다는 거죠. 바로 그와 똑같아요. 여기도 논리의 오류가, 비약이라는 것은 논리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그 논리의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논리의 비약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어떻게 찾았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저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뺐어요.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은 달렸어요. 저강도로 3시간 동안 달렸으니까 3시간 동안 지방 엄청나게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3시간 동안 달리고 나서 내가 뭘 했느냐. 다 끝나자마자 피자 한 판에다가 삼겹살 5인분을 먹어버렸어요. 피자 한 판에 삼겹살 5인분을 먹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어요? 찌겠어요? 찌겠죠.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먹는 양이, 먹는 거에 칼로리 섭취에 대한 문제가 없잖아요. 자, 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무엇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섭취 칼로리하고 소비 칼로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비 칼로리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칼로리 결핍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섭취와 소비 중에 소비 칼로리가 증가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체지방을 빼는 기본이죠. 기본 전제 요건이죠. 아무리 달리기를 많이 하더라도 이 섭취가 많으면 살이 빠져 안 빠져요?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전제 하에서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 중에 이 칼로리 결핍 상태에 소비 칼로리가 섭취보다 많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논의가 전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비 칼로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 요 문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고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저강도 운동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은 어떻게, 거기에 지금 칼로리에 대한 문제가 한마디라도 언급돼서 안 됐어요.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잘못된 명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이거 하기 전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 칼로리가 훨씬 더 증가됐을 때 이거는 의미 있더라,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강도 운동은 지방을 주로 사용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탄수화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저강도 운동이 훨씬 더 어떤 체지방 감소에 효율적인 운동이다 라는 명제는 잘못된 명제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에너지 균형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칼로리 균형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비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 대표적인 아주 이론이에요. 뭐 비만의 이론 중에서 이런 에너지 균형 이론 또는 세트 포인트 이론,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트 포인트 이론, 지방세포 이론, 비활동 신진대사 이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왜 살찌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 않은 이론이 바로 이 에너지 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체지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부터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 균형, 칼로리 결핍이라는 거기서부터, 즉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제 논의에서는, 이 명제에서는 이 섭취와 소비 칼로리라는 에너지 균형, 칼로리 결핍이라는 개념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체지방 감소에 대한 올바른 이론 자체가 아니라 명제 자체가 아닌 잘못된 명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말은 왜 맞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저강도 운동할 때는 지방을 주로 사용하고, 이 고강도를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하느냐? 주로 이걸 간단하게 글리코겐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왜 이러하느냐? 자, 저강도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평시 상태죠. 평시 상태. 그죠? 저강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체에서 평시 상태를 의미하고, 고강도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비상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미친 개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비상 상태입니다. 비상 상황.
비상상황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인체는 제가 아까 유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 무산소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했었죠. 왜 우리 인체는 무산소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나요? 바로 이런 평시, 비상. 우리 인체는 얼마든지 평시 상황이 비상이 됐다가 비상이 다시 평시로 되고 이게 얼마든지 가변 변화가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변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에 내 몸 스스로가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평시에는, 평시 상황에는 주로 뭘 사용하니까 주로 지방을 사용해요. 비상 상황에서는 주로 뭘 사용하냐면 탄수화물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은 평시 상황에서는, 평시 상황에서 주로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평시 상황에서는 이 주로 지방을 사용하고 여기는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지방을 사용 안 해요. 사용 안 해요. 이러한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평시 상황에서는 지방을 많이, 평시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루 24시간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있는데 여러분 미친 개가 쫓아오는 상황이 이 비상 상황이죠.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시간을 미친 개가 쫓아온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10시간을 미친 개가 쫓아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미치는 게 편하죠. 미쳐야 살겠죠. 이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도 멍멍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24시간 중에 불과 몇 분 정도밖에 발생 안 해요. 우리 인체는 거의 다가 대부분 평시 상황. 여러분 일상생활을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억지로 우리가 비상 상황을 만드는 것이 웨이트 운동할 때죠. 웨이트 운동할 때도 1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죠. 한 세트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평시잖아요. 할 때 비상이고 평시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이 비상 상황이 되는 시간은 우리 24시간 다닌다면 거의 몇 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루 내내 비상 상태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아무리 없으면은. 맞아요. 미친 개가 여기 뭐 자주 돌아다닙니까? 제가 미친 개 얘기를 하지만은 미친 개가 많아요, 안 많아요? 거의 없죠. 미친 개가 사실 현실에서 쫓아올 일도 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서 24시간 내에서 비상 상황이 될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운동하면, 웨이트 운동을 하면은 그때 일시적인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내내 거의가 평시 상황이다. 그러면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갖다 쓰려면 그 에너지원이 많아야 돼. 충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체지방률이, 지방은 우리 몸에 많아요. 예를 들어 체지방이 20%다. 내가 체중이 70kg인데 20%면 몇 킬로예요? 14kg잖아요. 14kg가 지방이죠. 자, 이 탄수화물, 체내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양이 얼마냐? 보통 사람한테 300g에서 400g 밖에 안 돼요. 근육에 저장된 이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이라는 것이 우리 인체 어느 정도 저장되면 1kg도 아니라 300에서 400g 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저장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요 300에서 400g이 하루 내내 어떻게 주로 평시 때 갖다 쓰면 이게 금방 고갈되겠어, 안 되겠어? 금방 고갈되겠죠? 그렇다면 평시 때 이 탄수화물 갖다 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평시 때는 어떻게 해요? 14kg니까 칼로리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14칼로리. 14 곱하기 9 하면 얼마예요? 4, 9, 36. 12만 6천 칼로리 아닙니까? 이거를 칼로리로 계산하면은 여러분 70kg, 20%인 사람이 14kg야. 14kg인 사람, 체지방이 14kg인 사람을 이걸 칼로리를 하면은 곱하기 9를 하면 되죠? 9칼로리니까 12만 6천 킬로칼로리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얼마? 1200에서 1600칼로리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저강도 달리기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체에서 평시 상황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 평시 상황에서는 12만 6천 칼로리가 저장되어 있는 뭘 주로 사용하겠어? 지방을 사용할 되고, 이런 비상 상황, 미친 개가 쫓아온다든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지방을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지방이 이렇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지방은 유산소가 돼야 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얘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지방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만들지도 못해요. 이렇게 왔지 미친 개가 쫓아오는 상황,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지방은 연소를 할 수 있어, 없어? 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은 이 상황에는 사용하려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 인체는 뭐만 에너지로 사용해요? 바로 이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냐면 우리 인체의
에너지의 선택적 이용이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인체는 에너지원을 상황에 따라서, 즉 긴급하냐 평시 상황이냐 긴급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원 자체를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맞죠. 근데 이 얘기가 살 빼고 하고 하는 얘기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이제 생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본질이 살을 빼고 말고 하고 지금 체지방 감소하고 이 얘기가 본질이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얘기죠. 없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엉터리 해석을 해서 이걸 살 빼기, 쪽 체지방 감소와 연결하니까 이상한 해석 명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이유가, 우리 인체는 이러한 우리 인체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체 바로 이 에너지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에너지원의 이 효율적 선택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체는 생명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체가 이런 에너지원의 어떤 선택적 이용이라는 이 효율적인 선택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체보다도 생명력 유지에 어떤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어떤 자기 방어 기제의 하나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살 빼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인체의 아주 중요한 원칙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걸 살 빼기와 결부지으면 안 된다. 살 빼기는 무엇부터 시작해라?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를 가지고 해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충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 이제 더 이상 살 빼기 최고 운동이 아니에요. 자, 지방은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강도 운동, 소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은 주로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 빼기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얘는 저강도 웨이트 운동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지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빼는데 그건 별로 이거보다 효과가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나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말한 반론대로 맞다면은 아까 논리가 맞겠죠. 근데 내가 논리가 잘못됐다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뭔가 다른 답이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도 역시 여성이에요. 70kg 여성이고 B라는 여성도 역시 70kg입니다. 근데 A라는 여성은 자, 3개월을 운동을 했어. 한 6개월을 하겠습니다. 6개월. 똑같이 6개월인데 다른 조건은 똑같아요. 체지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A, B는 비슷합니다. 체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운동을 해야 하는데 A는 저강도 운동했어요. 저강도 달리기만 했어요. B는 웨이트 운동을 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전문가한테 제대로 따했어요. 1시간. 운동 시간은 똑같아요. 하루 1시간. 운동 시간은 매일 하루 1시간. 먹는 것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된 음식. 먹는 거는 제대로 5대 영양소를 고루 갖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어요. 식사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이럴 경우, 자, 6개월이 경과한 후에 A와 B의 몸 상태는 어떻게 해요? 비슷할까요? 달리 변할까요? 자상을 해봐야 알겠지만은요, 대충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있을 것 같습니까? B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A보다 근육량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누가 더 많이 증가되겠어요? 일단 B가 더 증가되어 있겠죠. 맞아요. 이 웨이트 운동이라는 게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달리기라는 것은 우리가 근육을 갖다 쓰는데 이 근육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바의 운동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동일 부하만 줘서는 근육이 더 이상 자극이 안 줘요. 처음에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다리가 어떻게 뻐근해지죠. 근데 그걸 한 열흘 정도 해보세요. 아마 열흘 정도 하면은 이 걷는 체중이라는 이 무게에 대해서 내 이 근육이 어떻게 해요? 면역이 돼버리죠. 그러면 내가 걷더라도 새로운 더 이상 큰 부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부하라고 하는데 가부하가 안 되기 때문에 달리기라는 운동 더 이상 다리 근육 자체에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웨이트 운동하면 다리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레그 프레스나 익스텐션이나 이런 운동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5kg를 가지고 익스텐션을 해요. 근데 이제 힘이 좋아지면 이제 10kg, 15kg 자꾸 올리잖아요. 왜? 이제 근육이 더 증가됐고 파워가 좋아지니까.
자꾸 올린 그것을 우리가 가부하의 원칙이라 그래요. 저항 운동이 이런 운동과 다른 점이 바로 그 가부하란 원칙을 이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부하의 원칙은 저항 운동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부하의 원칙이랑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부하의 원칙에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힘도 많이 좋아져 안 좋아져서 힘도 좋아지고 하니까 근육량도 이 사람이 훨씬 더 증가됐겠죠. 체지방량은 어떨 것 같아요? 체중을 하니까 70kg가 다 예를 들어 10kg가 다 감량이 됐어요. 요도 10kg, 요도 10kg가 감량이 됐어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얘기가 거의 맞을 겁니다. 실제 해보면은 10kg 감량 중에서 이 친구들 쭉 하면은요, 근육량이 이 중에 이 친구는 근육량이 최소한 한 70kg 중에서 한 3에서 5kg 정도는 근육량이 감소가 돼요. 이 중에서도. 나머지 한 5에서 한 7kg 정도는 지방이 빠져요. 이것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최소한 3에서 5kg 정도 근육량이 증가되고, 지방은 10에서 13 정도입니까? 빠져요. 이것이. 이게 차이점이 뭐냐? 이 친구는 근육량의 증가가 없다는 거예요, A는. B는 근육량의 증가가 있다는 거죠. 운동은 1시간밖에 안 해요. 이 1시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논리는 달리기 할 때 지방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은 내가 1시간 운동할 때 에너지를 내가 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은 지금 내가 1시간밖에 안 해요. 나머지 24시간 동안, 24시간 중에서 1시간 운동을 통해서 나머지 23시간 동안 무엇을 에너지를 주로 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논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지금 이런 논점은 뭐예요? 달리기 할 때 내가 단순히 무엇을 에너지로 쓸 것인가. 요 문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는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지금. 근데 나머지 24시간 동안은 여기서는 지방을 안 쓴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얘는 1시간 동안 지방은 안 쓰고 탄수화물 쓰지만은 얘가 1시간 동안은 지방을 안 쓰고 탄수화물 쓰지만은 이 1시간의 운동 효과가 근육량을 증가시키면은 근육량이 증가하면은 나머지 23시간 동안은 뭘 주로 많이 갖다 써요? 내가 걸어 다닐 때도 근육량이 이만한 사람과 근육량이 없는 사람이 1시간 동안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칼로리량이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갖다 쓸까요? 근육량이 없는 사람이 칼로리가 더 높을까요?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라도 저강도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죠. 우리 바디빌더들이 있죠. 자, 체중이 한 90kg, 100kg 되는 이 친구들 하루에 얼마 정도 식사를 하는지 아세요? 칼로리로?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칼로리 기초 한 2000칼로리 내외로 먹죠. 그죠? 일반인들 여성분들 칼로리 하면은 아마 하루 일정 칼로리가 아마 2000칼로리 내외, 1600에서 1800칼로리 정도 그 정도 아마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바디빌더 하면은요, 얼마 정도 먹는지 아세요? 하루에 최소한 5000칼로리 정도 먹습니다. 5000칼로리를 먹어도요, 살이 안 쪄요. 5000칼로리를 먹지 않으면은 내 몸을 유지를 못 해요. 체중이 막 빠져버려요. 5000칼로리를 먹어야 그 몸을 유지하고 5000칼로리를 먹지 않으면 그 몸을 유지를 못 해요. 그래서 자꾸 먹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차이예요? 바로 근육량의 차이잖아요. 바디빌더들과 일반인들의 몸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근육량이 엄청난 차이점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죠. 무엇을? 지방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은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만 사용하고 지방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것이 뭘 해요? 근육을 자극하고 그래서 근육을 성장을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성장되면은 이 근성장 자체가 어떻게 결국 뭐예요? 근육의 성장 자체가 결국 어떻게 해요? 평소에 지방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용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의 증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아까 얘기했던 신진대사의 증가를 초래한다. 즉 기초대사 또는 신진대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의 증가에 이해한다? 근육량의 증가에 이해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살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유산소 운동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려라? 내 몸의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몸의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운동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처음에는 몸의 변화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몸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달 내지 두 달을 했는데 그 한두 달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두 달 동안에 여러분 몸에 변화가 없는 것이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물론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한 달, 두 달 동안에 외형적인 체중의 변화는 없지만은 내가 기존에 지금 잘못된 생활을 했까 식습관을 했다면은 이 내 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내 몸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없어? 내 몸 속에서도 이 바꾸기가 힘든데 이 몸의 외형을 바꿀 수가 있나요? 몸의 외형은 뭐가 바꿔져야 내 몸의 외형이 바꿔져요? 내 속이 바꿔져야 되죠. 즉 대사 기능이 우리 인체의 에너지 대사 기능이 바꿔졌을 때 내 외형은 변한다는 거죠. 딱 살이 잘 빠진다. 에너지 대사 기능이 증가되면 지방이 잘 빠져 안 빠져요? 빠지죠. 자, 에너지 대사 기능이 증가되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에너지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사람. 여기 목의 후드에 갑상선이라는 내분비선이 있어요.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뭘 하냐? 에너지 대사를 주로 주관을 해요. 에너지 대사를, 에너지를 막 갖다 쓰게 하는 일을 시키는데 얘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니까 먹는 쪽쪽 다 뭘로 가요? 살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 내 몸의 외형의 변화는 뭐의 변화가 있어야 외형의 변화가 온다? 내 몸 속에 즉 에너지 대사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내 몸의 외형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에 외형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게 실망할 필요는 없고 그 사이에 내 몸 속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내면적인 뭔가 에너지 대사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외형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시 한두 달 동안에 몸에 변화가 없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몸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내 몸속은 아마 여러분 소화기능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옛날에는 잠도 안 오고 불면도 없고 좀 우울증도 있었는데 운동하니까 체중은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잘 땡겨. 이게 뭐예요? 호르몬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호르몬이 이제 불안정한 호르몬이 여러분한테 안정화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운동의 변화 효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부적인 문제가 변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외형적인 체지방 감소, 근육량의 증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아주 멋진 몸매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외형만 치우치는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내부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제가 생리학을 공부하고 호르몬을 공부하고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또 우리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그것을 제가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이론적인 이 우리 몸에 대한 강의를 거의 80%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운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운동은 어렵지가 않아요. 운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내부적인 우리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모른다면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내부적인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아, 운동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운동에만 자꾸 집중도 하지 말고 너무 운동에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고 내 몸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아는 만큼 우리 몸이 아름다워진다는 말도 있죠. 즉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몸도 어떻게 여러분 몸도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강의 오늘 무료 공개 강의로서 유산소 운동 과연 살 빼기 최고 운동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몇 가지 제가 강조한 몇 가지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 앞으로 제가 다음 강의 2강, 3강 때 또 이거와 또 보완된 것,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만 하더라도 8주 동안 교육을 해요.
8주 엄청난 시간에 교육하는 것을 지금 이 1시간 내에 남짓한 이 시간에 이걸 참 많은 것을 제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제가 2강, 3강 이런 계속적인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궁금한 것, 또 질문에서 여러분이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제가 주제를 가지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제 강의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강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필요하면 저도 정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 주제를 준다면은 제가 그 강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강의,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강의가 뭐냐,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그걸 가지고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